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을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건가요? 네, 미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 규모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서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2명의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런 구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은 아니고요.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어떤 정책 발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응우엔 미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국방부의 관련 내용에 대한 논평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주한미군 감축 보도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한미군의 일부 규모를 철수해서 이 중국 견제에 더 유리한 영역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 해오기도 했는데 지난해 10월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지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뒤에도 한국에 지고 가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네, 하지만 지난달 10일 있었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당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경우 미군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이 차기 정부는 출발과 함께 관세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 시민들을 만나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양산으로 넘어간 이 후보는 깜짝 일정으로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했습니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멘토로도 알려졌는데 국민 통합 방안을 함께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양산 집중 유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을 다시 한번 비판했고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 때문에 양산에서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씩 오가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기소라고 검찰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개혁안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환점을 두는 대선 레이스에서 최대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흘째 머물며 유권자와의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문수 후보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판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자신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4년 중임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 270명으로 하겠다거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로 임명하겠다고 예고하며 40대 총리 탄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내놓고 경제인들과 만나선 기업민원 전담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현장 유세 장소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정치적 고향으로도 꼽히는 부천 등 경기 남부를 택했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린 수도권에 나흘째 머문 김문수 후보는 대선 현안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바닥 민심을 훑으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TV토론의 준비를 위해 일정을 최소화할 거로 보이는데 반명 빅텐트 구체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를 못 박았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이 선명할 거라며 막판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 일정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도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역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단일화를 두고 불필요한 말씀이 많아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독자 노선을 천명한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유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현일 전 천안함장과 만나 과거 민주당 일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망신주기라고 규탄했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선 시대에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하대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먹기 행사도 이어나가며 청년층 표심 다지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없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에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목표인데, 남은 두 차례 TV 토론에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후보들 오늘 일정도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에 머물면서 2차 TV 토론 준비에 전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침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공개 일정은 없고 오후 8시부터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새벽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오후 8시부터 열리는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과거 언론 고발을 사주했다거나 낙하산 취업 논란을 일으킨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 후보는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였던 한 전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론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지만 하루도 안 돼 합류를 철회했습니다. 재직 시절 시민단체를 통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른 겁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뒤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해 불거진 낙하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실무자의 실수, 해프닝이라며 인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일각의 당리 당략과 냉소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는 감사하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당과 지지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민주당이 말한 깜짝 놀랄 보수 인사가 이런 의미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연 확장이란 명분도 좋지만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데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의도치 않게 친윤석열계를 되살린 건 다름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입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친윤계가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길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친한계는 곧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부터 친윤계가 자기들 살자고 당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저 국회 친구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하지만 친윤계가 상당수 포진한 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해당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류입니다. 당원의 허락 없이 당권을 어떻게 넘기느냐고 되물으며 개혁신당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 안팎에선 해당 폭로에 호응한 친한동훈계를 향한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입니다. 원팀을 거부한 한 전 대표의 독자 유세 행보에 더해 대선 뒤 당권을 노리는 건 오히려 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은 당권 거래 폭로 논란을 고리로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만큼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권 거래 논란은 가라앉겠지만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의 대가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개혁신당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의 주장을 두고 추잡한 거래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본부장단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고발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두고 중앙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 뒤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삼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 각종 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해킹해 이른바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작에 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 거의 모든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 비율이 똑같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들 역시 이미 선관위에서 해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됐는데도 해당 영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전 대통령의 일정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 또다시 선거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부정선거 영화 본다?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벌써부터 6월 3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의 선거를 뭘 합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려는 작전이 시작된 거라면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에 화답하며 국민을 조롱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숨기고 가려본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장내고 경제 파탄을 심판하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영화 관람에 이은 추가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대선 레이스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대선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제주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국가폭력범죄자의 공소시효 이 부분을 영구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4.3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면을 하고 있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더 심화되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제주 4.3 이외에도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대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게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청산이 되지 못해서 그 상처를 받은 분들의 마음은 계속 아프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조금 공소시효를 없앤 듯한 언제고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경남으로 가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화 관람도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련의 비상계엄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내란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색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집권 이후에 사법적인 단죄를 주도하겠다. 소위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적폐청산과 비슷한 것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 통합을 위해서는 봉합, 즉 단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래 적폐청산을 공직사회까지 확장한 결과 공직사회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뭔가 그 정치인들을 경계하면서 일 그 자체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에 함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공직사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한 정치권에도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균형이 무너진 결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의도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한 제2의 적폐청산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이재명이 정권이 만약에 탄생한다라고 하면 네. 좀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늘 만나는 건가요? 지난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추도식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2차 TV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TV 토론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굳이 양산까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그렇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가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문책 검토도 지시를 했더라고요.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실무진의 실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작대기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것을 조금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죠. 5.18 민주항쟁 당시에 정호영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뭐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게 또 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내부 검토 끝에 이거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이게 너무나도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땐 좀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통합이라는 틀 아래 사이즈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성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알려진 분도 아니고 작년에 한바탕 또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내부 사정들을 한 그 진보 매체에
기자와 통화를 통해서 모두 다 노출을 시키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감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재 영입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했다라고 하는 보수 인사들도 보수 색채가 분명하거나 아니면 좀 실력 발휘를 하던 그런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좀 기존의 주류 세력과 여러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을 좀 수집하듯이 모으는 형태라고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중도 보수 확장이라는 것에 좀 기계적으로 함몰돼서 오히려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좀 부실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선거라고 무조건적인 확장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검증과 국민들께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김문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걸까요?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이제 3년 임기 단축 개헌, 즉 살을 내주는 형태로 뼈를 가져오겠다. 결론적으로 87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그런 정책 연대까지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 과거 이제 개헌을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던 이 손학규 전 대표와도 자연스럽게 합일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또 적극적으로 지지 유세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국민의힘이 계획했던 빅텐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내부 봉합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이 한덕수 전 총리의 것과 같아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이야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는 자연인으로 살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이럴 때 한덕수 후보가 같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정작 그 아이디어를 냈던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크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은 한덕수 후보를 원래 지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임기 단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임기 단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면적으로는 이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선과 총선이 일치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제2공화국 때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하면 군사정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 제도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10% 감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10% 감축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10%라는 건지 20% 할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50명을 감축하자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권력을 비대함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줄인다 그러면 오히려 한정된 국회의원한테 그 권력이 집중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줄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줄이자고 하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비례대표 줄이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비례대표가 초과 의석이라는 게 있어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만큼 연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례대표를 더 늘려가지고 이 사표 방지를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조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냥 조금 아이디어식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바로잡자면 저희가 3년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겠다라는 것이고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 자체가 운영될 수가 없는 이 줄타넷과 입법 폭거로 점철된 그런 국정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안적인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내각제가 아니라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3년 임기 단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5년 임기를 모두 다 채우고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이 중간 평가를 위시한 그 여소야대 국면을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국정을 좀 파탄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좀 과거 실수를 답습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원 내각
자격제의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총리 선출을 또 전제로 한 연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좀 푸틴식의 독재 모델을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일각에서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다로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3년 임기 단축하는 것도 어차피 본인들이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3년 만에 다시 대선을 치러가지고 빨리 정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동의하는 것은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직전에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안정적인 임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환과 외환.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이 불소추권 특권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든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물어보고 국민들이 네. 원한다면 차후에 불소추 특권을 폐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어쨌든 손을 잡았고 개헌을 매개로 한 빅텐트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도 그렇고 저희 대통령도 그렇고 분권이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양측 다 권력에 쏠리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연달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부터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7 체제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특권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도 좋지만 국회의원들의 어떤 보좌진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어공들 소위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공들이 과반 이상의 이 파일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정이 안정적인 견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기관 내에서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어공과 이 안 되는 이유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 늘공들의 알력 다툼이 역설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그 일방적으로 임명한, 그러니까 검증받지 않은 그런 인사를 통해서 대다수의 이런 보좌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좀 파행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국회에서도 사무처나 또 국회 입법 보조 시스템 자체를 늘공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권을 향한 이 여야 이 모든 관계자들의 그런 중의는 계속해서 모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원도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당 발목을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영화를 관람한 그런 행보를 비판을 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은 그런 상황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당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도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자가 발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을 이재명 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2.5배나 많이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편리하게 사고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판사가 잘못한 것이고 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또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총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졌고 금정은 자기가 잘해서 이겼고 지금도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을 못 그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절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또 친한계 대표인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나가니까 지지율 올랐다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건 다 내 덕이고 못한 건 다 남 탓이고 이런 식의 편리한 사고로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치를 기술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진정성으로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제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선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방금 화면에서 이놈의 선거 왜 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 참 재밌고 신기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민주당이 뭐 선거를 뭐 조작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본인이 패배하는 조작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조작된 시스템에서 본인이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패배하거나 다른 패배 요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게 되면 이상한 망상에 빠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저희는 한 표라도 더 오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꼴불견인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이럴 거면 선거운동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막 여기저기 김문수 후보하고 따로 다니니까 기자들도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언론 노출도도 빈도도 줄어드니까 지지율도 잘 안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다니면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이니 그리고 친윤에 대해서는 더 거센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 싸움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친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에게 당권 줄 테니 우리 단일화하자라고 하는데 마치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EJ 그러니까 오랑캐를 막는다.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는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네.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이준석의 단일화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오직 이런 모습을 보다 답답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해체돼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영리합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하려는 과정 자체가 본인의 언론 빈도수가 높아지고 본인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과정을 즐길 것이고 이번에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져서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현상이지만 네. 그러면도 국민들에게 양거대 정당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을 하신 김에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 제안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친윤계가 자기들 살자고 당을 팔아먹으려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친윤계가 좀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개혁신당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여기에 호응한 친한계가 좀 문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적확한 논리죠.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흔들어 보고자 사실 이동훈 공보단장이 친윤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친한계에서도 절대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한테 많은 전화들이 걸려온다라는 식의 SNS를 또 올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시하고 유리한 것만 끌어올려서 친윤계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세워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친윤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기는 한 겁니까? 또한 이동훈 공보단장이 별 근거도 없이 당권을 제안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권이라는 것을 누가 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정작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자체가 없다라고 일축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좀 개혁신당을 자신들의 당권 투쟁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공보단장도 이렇게 후보와 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그런 의견들 제시에 대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한계에서도 당내 자중질환을 유발하는 좀 부적절한 언행을 자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나한테는 제안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동훈 공보단장과는 이게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후보가 휴대폰을 꺼놓는다고 하더니 휴대폰이 꺼져서 이 단일화 제의를 못 받았나 싶지만 주변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측근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단일화에 합의하고 오히려 단일화에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어레인지하는 저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일단 이준석 후보의 좀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는 단일화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안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지지율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 표를 모으겠지만 네. 결국 아래에서 실무진들은 나름대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렇죠. 제안한 적도 없고 실체도 네.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인 거죠. 당원 당규 어디를 찾아봐도 당권을 특정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네. 저희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는 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당원 100%를 통해서 좀 선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당원들의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과정인데 누군가를 지명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뭐 후보 교체 파동과 그걸 당원들이 제지하는 등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됐건 당권이라는 것은 당원들에게 소구를 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잘못된 발언과 이 민주당의 과도한 자가 발전과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좀 선거 공작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를 원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골적으로 당권을 탐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대항마로서 차라리 선거라도 이겨본 이준석 후보가 낫다라고 하는 좀 보수 주류 세력들의 당연한 그런 사상적인 귀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좀 정치라는 생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음모론과 공작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과도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후보를 2시 반에 결정해가지고 3시부터 4시에 후보 등록 1시간 받고 32개의 서류를 한덕수 후보만 등록한 걸 보면은 이게 정말 국민의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개혁신당의 그 인사께서 메가매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동원되어가지고 수사해 보면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 먹었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메가매직은 상당히 큰 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단일화 거부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투표지에 내 이름이 선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 변수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지게 된 셈인데 지금 캠프 분위기라 할까요? 그런 게 어떨까요?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모두 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안철수 후보만 해도 지난 대선 때 선거를 3일 앞두고 전격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낼 때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사실 15% 득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선거비가 전액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서 묶여서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단일화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6월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5월 전략이지 급하게 단일화 협상에 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도 그런 입장을 헤아린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강공으로 몰아붙이는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좀 조바심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또한 지지율을 통해 압박하는 게 가장 직격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가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 자체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거비 보전이 어렵다,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단일화가 안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패를 모두 다 보여주면서 이준석 후보
후보를 이렇게 좀 내몰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 같은 좀 부적절한 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꼭 25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는데 네. 사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자릿수를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단일화의 모든 결정적인 조건은 서로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제가 결정될 거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저는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라고 해도 막판에 가서는 신의 단어 있잖아요. 신기의 논리.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 때문에라는 핑계 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또 그 완주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막판에 선거 일주일 전이 되면 여론조사가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추세를 보고 또 이 추세와 다르게 또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또 돌리거든요. 공표만 못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두고 치열하게 서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준석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담대한 배짱이 있는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인이 앞으로 보수 정치에서 끝까지 한번 한 판을 벌이겠다라고 하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네. 결국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였다면 저는 단일화에 응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친윤들의 어떤 그 의견에 동조를 해서 한동훈을 몰아내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본인도 한번 속아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되느냐 고양이가 되느냐는 잠시 후 지켜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 자신감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2차 TV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분야 토론인데 쟁점이 될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지난 경제 분야 토론에서 소위 호텔 경제학을 끄집어내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패부를 찌르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 아침만도 이 호텔 경제학을 확대 재생산한 좀 재가공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를테면은 김대남 영입 관련해서도 김대남은 결과적으로 영입되진 않았지만 김대남 영입설이 흘러나옴으로써 이 언론들이 기사를 만들고 정치권에 활력이 돌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유사한 컨텐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네. 사회 분야에서도 좀 재밌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소위 젠더 이슈 관련해서 좀 곤혹을 겪기도 했었지요. 또한 이 PC주의를 비롯해서 권영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좀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정당한 방식으로 공론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오는 사회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좀 방어의 만전을 기해야만 호텔 경제학과 같은 이런 좀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우리 네. 박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3명이서 토론하면 개혁신당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감 있는 발언만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논리도 장단이 다 있는 건데 개혁신당은 본인들의 의견을 내지 않고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에 대한 단점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매우 쉬운 것이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토론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토론에서는 본인의 한번 주장도 한번 내세우길 바라고 어쨌든 이번 토론은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인해서 이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민심이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뭐 초고령 사회를 위한 연금과 의료개혁, 원전, 기후위기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충실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가 건젠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여사의 가방을 대신 든 여성이 보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김 여사와 함께한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입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가방들인데 검찰은 캄보디아 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와 유 씨는 한 목소리로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으로 꼽힐 만큼 김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SNS를 통해 친분을 표현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부부에 이어 유 씨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검찰은 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윤 씨의 청탁이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노란색 통제선이 겹겹이 쳐져 있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분주히 오가며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9시 50분쯤입니다. 경찰은 40대 여성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문을 열어준 뒤 곧바로 몸을 피했고 이후 경찰관들이 가해자인 40대 남편 A씨의 진술을 들으려는 순간 갑자기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기습을 당한 경찰관 3명은 머리와 팔,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분이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혹시 무슨 상황이냐 위에 칼분이 났다. A씨는 난동을 피운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쯤에도 서울 역삼동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쫓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은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차철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 30일 동안 경기 남부청 홈페이지에 차 씨의 얼굴 사진과 나이, 성명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 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 장애 검사,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실화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원장님, 이게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인데 네. 지금 이런 결정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조기 종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동 문제 여기에 주로 지금 몰입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성향으로 볼 때 미북 협상도 분명히 타진을 할 거거든요. 이 경우에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미 국방부에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대안으로 지금 구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안들이 그동안 사실은 전혀 없던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들었을 때 일부 가능성들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이 인터뷰했던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내 두 번째 임기 때는 주한미군 지금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을 할 때 지금 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동안 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게 자신들이 핵 개발한 이유가 이 미국과 우리의 이 적대식 정책 때문에 자위적인 차원에서 지금 핵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뭐 일부 해제라든가 이거하고 지금 맞물려서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장해온 게 북한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이런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 이게 공식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자체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아직 보고된 건 아니다. 이런 단서는 달고 있었죠. 또 최근에 미국 CIA는 중국의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 침공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지금 이런 주한미군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맞닿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 중에서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은 주로 이제 공군 전력 이거든요. 근데 지금 45,000이라는 규모 자체, 4,500명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 지상군 병력이나 아니면 야전 포병 전력들 이 전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괌에다가 이걸 괌이나 다른 지역에 옮긴다라고 해서 중국 견제에 더 유리하다. 딱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중국 견제 측면으로 개인적으로 보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이게 미 국방부라든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한반도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인력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줄 수가 있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하다못해 지금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와 지금 미국이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를 한 번에 묶어서 원스톱으로 협상하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주한미군 카드도 우리에게 들이밀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의도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 대북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향후 우리 정부하고 관세라든가 방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재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박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나 분석도 가능하죠. 만약에 정말로 철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미국의 단독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네, 한미 간에 분명히 이제 이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구절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는 있는데요. 이게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특히 그동안
그 벌써 취임 한 4개월이 넘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들도 지금 실행에 옮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이게 이런 정책을 검토를 했다고 해도 실행을 안 할 거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죠.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브런슨 그 이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파파로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우려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그 뭐 어느 부대가 포함될지 실제 이게 규모 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느 부대가 포함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만약에 지상군 병력이 포함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군이랑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미군 지상군 전력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경우에 미국이 약속한 전시 증원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결국 어떤 겁니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게 그 자기네들의 그 핵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모두 조치들은 군사적인 도발 조치들은 자위적이란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한국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보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억지라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북한의 그럼 안보 관심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 그 미군 병력을 조정한다.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선전 논리를 일부 수용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편 우리 국방부는 이런 소식에 대해서 지금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미 국방부에서 내부 검토,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테이블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그러면 이게 정책으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국방부에다가 뭐 통보를 하고 이럴 그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지금 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뜻입니까? 네, 이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일부 언급을 했는데 뭐 어떤 경우라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원래 미국이 의도하고 있던 대로 지금 대체로 보면 기존 그 이 상실 지역은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광물협정 맺어서 그동안의 이 지원 금액 보상 받고 일단 휴전이나 종전을 택하자라는 건데 이 안이 원한대로 될 경우에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을 했던 전략 구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안도 추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종결이 된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더욱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승전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거는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굉장한 그 충격이나 우려가 될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이게 중국이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 주한미군 규모 함부로 조정하기가 힘들겠죠. 네. 자, 그리고 북한의 지금 구축함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수식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진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배가 넘어지고 또 파손된 사건 아닙니까? 이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직접 알린 게 북한 매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렸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북한도 이제는 내부적인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자기들도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군사 정찰 이상 실패했을 경우에도 내부 매체를 통해서 이거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릴 거는 알리고 이제 간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꽤 중대한 문제긴 하지만 이거 뭐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 이걸 또 과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분위기 다잡기 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뭐 신형 잠수함 진수라든가, 그 다음에 잇따라서 이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그 함정들을 지금 2척이나 진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올해가 이 북한의 이 조선노동당 80주년 창건 80주년 기념일이자 내년에 지금 예정으로 보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로 이런 핵 전력과 재래 전력을 동시에 건설했다라는 걸 지금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 관련 사업자들의 안이함을 강하게 질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구축함 이 진수 단계에서 이게 전복이 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요. 저 배의 밸런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애초에 배 자체. 레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그동안 이 군사력 건설을 주도해온 김정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계속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을 그냥 질책을 하거나 그냥 그다음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실무자들의 책임이고 김정은의 책임론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포석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차기 정부에도 큰 과제가 주어졌다. 네, 이렇게 네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나란히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2차 TV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선 주자들 일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오늘 대선 후보들은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TV토론회에서 사회 갈등과 연금 의료 개혁, 기후위기 등 사회정책 분야를 놓고 맞붙습니다. 기본사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현안과 의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도 일정을 줄이고 토론 준비에 주안점을 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인 만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아침 7시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사회 분열과 통합 필요성 등을 놓고 주최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저녁까지는 별도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면 돌파 정신을 강조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아침 7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토론회가 이재명도 싫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없는 지지층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기회라 본다며 토론회 준비에 전력을 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2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도 곧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YTN은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부동층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범보수층 결집이 다소 눈에 띄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YTN이 지난 3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직 한 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 끝났을 때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정리되고 13%로 줄었던 해당 응답자 규모는 이번 주 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범보수 후보군이 34%에서 40%로 이번 주 42%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1%포인트, 4%포인트 잇따라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49% 지지율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61%를 기록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4%, 23%를 각각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수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합쳐서 66%였던 지지도가 후보 최종 확정 이후인 지난주 김 후보 63%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보수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10%포인트나 올랐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세대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0대 표심이 눈에 띄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전 13%에서 시작해 지난주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YTN 조사상으론 이번 주 이준석 후보 20대 지지도는 소폭 하락하고 30대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도는 상승세를 거듭해 이번 주 40%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없다나 모름, 무응답이 15%에서 점차 떨어져 이번 주 7%를 기록했고 정당별로도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후보들 유세장에선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가 주로 많은데 창작곡도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로고송은 18곡이나 됩니다. 애초 캠프에서 지정한 대표 로고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예전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를 섞어놓은 건데 이 후보의 통합 행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표 공약을 가사로 담은 창작곡은 유세 때 등장곡으로 사용합니다.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로고송에 맞춘 김 후보의 율동 실력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SNS 홍보가 한창입니다. 제목도 사랑스러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3곡이나 준비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표곡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문수와 함께라는 게 자랑스러워.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같은 노래로 가사만 달리에 경쟁하는 로고송도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전반만 버리고 국민 위해서.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노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4번. 유세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SNS를 공략하고 후보들의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Have you made any determination on kind of what those tariff rates may look like and the timing of those?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하지만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자 관세 영향권 안에 든 우리 바이오 업계는 신경만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의약품 시장 전체 규모는 2,515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 39억 8천만 달러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제품의 최대 수출처입니다. 때문에 정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등 단체들도 앞다퉈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코트라에서 마련한 미국 바이오업계 동향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 수십 명이 몰렸고
대미무역에 일단 적신호가 켜졌고 그 기준과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 계획이 있던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셀트리온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답이냐? 이거에 대한 답도 아직 제가 클리어하게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말쯤 원래는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12월 말까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면 가뜩이나 높은 미국 내 약값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로 인한 국내로의 유턴 투자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윤재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상승의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위는 하루 1% 지지율 올리기를 목표로 차근차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선거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선거 초반의 지지율 격차를 확연하게 줄이며 현재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사전투표 이전에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바닥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만들 위험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착하고 진실한 지도자, 검증된 실력과 성과를 갖춘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에 표를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삶 자체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의를 위해, 서민의 삶을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걸어온 세월은 충분히 신뢰받을 만합니다. 공사 구분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궤적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비전은 검증된 실적 바탕의 유능함으로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공직 재직 시 실질적 성과와 일처리 능력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성과를 보면 실력이나 유능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론과 같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안한 발언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의 차별화된 인성, 검증된 능력, 분명한 비전이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재 TK, PK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서도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 중반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승리를 향한 대반전을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되며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통해 반드시 역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가 중요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과 검증된 실력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투표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의 인물의, 정책의, 실력의 확실한
강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만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당 독점의 나쁜 정치가 이 나라에 얼마나 해를 끼칠지 국민께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남은 열흘간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모시며 진인사 대처명의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단련된 성실함,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성,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감, 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 보여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청렴한 김문수 후보는 맨몸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맨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로 보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감대가 커지면서 지지율 상승에 큰 흐름이 시작됐다라고 밝혔고요. 지지율 역전,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7%, 1조 6천억 원 가까이 급증한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분기 일회성 요인이었던 ENS 배상금 1조 8천억 원이 제외된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14조 8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나 1년 전보다 각각 1천억 원씩 줄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하락 영향에 한 달 전보다 0.1%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달 연속 보합 추세였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하락 영향이 컸지만 전월인 3월보다 달걀은 11%, 돼지고기는 8.2% 상승했습니다. 세계적 명문인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조장을 이유로 들었는데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자도 취소하겠다고 밝혀 한국 유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입니다. 유학생과 방문학자 프로그램 인증을 즉각 박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학생 입학뿐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학생 체류를 위한 F1 비자를 더 이상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크리스틴 홈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며 인증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교로 유학생 등록 중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활동 차단을 이유로 정보 공개와 정책 전환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왔습니다. Very upset with Harvard. They have $53 billion in a fund and yet they want more grants. And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giving them any more grants. 하버드대 유학생은 6,80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도 400명 이상으로 전체 유학생의 6%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하버드대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피살 사건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세 기류를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른 새벽 미국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쏟아진 비행기 연료에 큰 불이 번져 집과 차량이 불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불타는 차들, 거리는 온통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군 주택지입니다. 모두 잠든 새벽, 주택가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They were scared. Kids were outside barefoot, running around. Everybody's kind of a little bit chaotic. From the smell at first, I knew it was bad, and then I could see the glow in the sky. 이 사고로 주택 10여 채가 파손되고 차량 6대가 불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주민 100여 명은 사고 직후 긴급 대피했지만 일부는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기종입니다. 사고 조사 당국은 정확한 사망자 수와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At this time, we don't know because we still have to identify who we have on the fatalities right now. But on the plane itself, that's what we'll do. That's why NTSB is here, working with other federal agencies to identify who's on the plane. 당국은 사고 당시 이 지역에 안개가 깔려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 비행기가 송전선을 건드린 뒤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다양한 작업 수행을 보여주는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주걱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 안을 휘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손가락에 힘을 줘 키친타월을 잡아뜯고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캐비닛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커튼을 치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작업은 단일 신경망으로 수행됐고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학습됐다는 설명이 붙었고 머스크는 이 영상에 역대 최대의 작품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차고 건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계절이 다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교적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서울에서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꺾이고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다만 며칠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졌던 만큼 아침 저녁은 상대적으로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겉옷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광주 23도, 대구는 22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일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내륙에도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5월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는 계절이 또 여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밤 10시를 전후로 산발적인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늦게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